방문됐습니다. 산골 해발 550고지 마을이 11개 있는데요. 동네 주민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면 전체를 다 통틀어도 인구가 1350명. 참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안 돼요. 제가 R을 하나 더 놨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남부민동에 있습니다. 남부민동에 35번 종점 밑에 교회 거기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목회를 어디 가서 하면 좋겠나 이런저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안 사는 동네 가서 좀 살고 싶다. 산을 좋아합니다. 등산을 싫어하는데 산을 좋아합니다. 묘하지요.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등산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산에 가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좀 없고 저희 동네가 길이 끝나는 동네입니다. 1300고지 정도 되는 산들이 주변에 한 3개가 있고 산을 넘어가면 이제 경상북도 김천시 금동군 이제 선생님 들어가 계시는데 수도사라는 저희 이제 산을 넘어가면 수도사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좀 사람들이 없고 다 나갈 때 나가고 저희 너뚱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8년 전, 9살, 9년 전에 출생신고하러 갔더니 면사무소에 출생신고서가 없어요. 왜 강릉시에 출생신고서가 없어요 했더니 최근 3년 동안 R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여기 혹시나 산에 와서 살고 싶으신 분 계시면 이사를 오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저희 골짜기에는 절이 없습니다. 스님들 혹시 개척 가보시면 제가 사이좋게 저는 우리 조계동 쪽에 계시는 스님들은 굉장히 가깝게 잘 지냅니다. 중길전사라는 인사발사가 저희 면에서 좀 이웃한 면입니다. 일광스님이라고 여자스님 계시는데 속세에서 직장생활 할 때 저희 사무실에 사무원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 목사가 되고 한 사람 스님 되고 저도 그 참 와갖고 다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걸 한번 안아줬잖아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스님이나 종교를 초월해서 농촌을 살려보자 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삶의쉼터를 그래가지고 노인 여성 장애인 복합복지관이 이제 한 120억 정도 들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경주 동국대에서 공부를 하셔갖고 사무국장을 오셨고 제가 존경하는 스님이 관장님을 오셨고 그래서 너무 재미나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스님도 계시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농촌을 살리는 데는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농촌을 살리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찾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구나가 관계없이 농촌 속에 들어와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뭐 강서구 촌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최근 한 2년 동안 농사를 좀 쉬고 있는데 좀 그동안 했던 일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을 살리고 마을을 조직하고 마을 속에서 다시 풀어내는 어떤 그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공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이 안 보이는데 그림이 좀 보여야 됩니다. 불을 좀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 갖고 1시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림 한 장 있겠죠. 되게 행복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죠. 어머니는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찍은 건 사진 아니고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 혹시 누가 저작 그림안이라고 걸면 제가 걸립니다.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라는 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이 다리가 끊어지면 어쩌면 이제 건너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라는 개념은 저는 전환기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좀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마다 지금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는 전환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지역에 따라서 뭐 지역의 지자체들이 내가 이제 이 지자체장을 함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게 뭔가 바뀔 거다 했지만은 대한민국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전환기를 건너가는 이 시점이다. 근데 사회복지 패러다임에 있어서 분명히 전환기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실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이 시장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서 물어봅니다. 어린이집이 사회복지 시설일까요? 아닐까요? 입니까?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설치된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 시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시작한 지 얼마나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향후에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난 뒤에 영리 위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장기요양기관을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사회복지 많은 분야들이 이제 시장화되는 어떤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편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이제는 서비스 기술 공급하는 기관을 좀 묶어놓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이 이제 분권화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이 도도한 물 속에 전환기에 사실은 우리가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도 지금 굉장히 전환기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서두에도 썼습니다만 세계화라는 어떤 거대한 물길 속에 오늘 우리가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거대한 어떤 세계화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여기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계화를 거스르고 정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대안은 무엇인지. 물론 이제 농촌이라는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서 볼 때 세계화, 결국에 이제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농촌 사회가 급속하게 붕괴되어질 거다라는 인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FTA하고 내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농민들 역시도 FTA가 오늘날 내가 농사 짓고 사는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까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농민단체나 여기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농민들 스스로도 FTA 뭐 되면 되는 거지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왜 그분들의 농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계형 그냥 내가 농사 지어서 밥 먹고 살고 내 자식들한테 농산물 좀 보내주고 적당하게 벌어서 내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경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돼도 그런 분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농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작업률이 2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유럽이나 외국의 선진국들은 이미 식량 작업률이 100% 아니 200% 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식량이 무기가 되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 얼마나 대처하고 살아갈 건가? 농촌에 살지 않더라도 조금만 고민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생긴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거대한 이 전환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전거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국가 지도자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솔들이 이렇게 행복감을 누리면서 이 위기 시대를 잘 건너가야 되는데 이 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네트워크 방식의 사업이다. 농촌에서도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 능력들, 사회복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네트워크로 사업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는 필연적으로 바퀴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이게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바퀴가 4개입니다. 전륜차도 있고 후륜차도 있고 사륜으로 나가는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 자전거는 바퀴가 2개입니다. 앞바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방향을 잡아준다. 또 네? 리드를 해주신다. 또 중심을 잡아준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균형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아시지만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하면 자전거 핸들을 넘어지는 쪽으로 틉니까? 아니면 안 넘어지는 쪽으로 틉니까? 제 상식에 비춰보면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는 방향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지 자전거가 안 넘어진다. 위기의 순간에 뭔가 이렇게 위기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모여져야 되는데, 저는 이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역할을 가지고 좀 자전거 이론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앞바퀴는 보면 자전거 중심축이 있고, 이제 경상도 말로 살이라 그러죠. 살대를 가지고 프레임이 있습니다. 셀러된 프레임이 있고 바깥에 고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퀴가 이제 구성되어진 요소죠.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것, 각 시대마다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시대의 중심 이슈 내지는 어떤 시대 정신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쭉 볼 때 난세의 인물이 난다고 그 인물이 날 때마다 꼭 유명한 말 한마디씩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옛날 얘기는 좀 접어놓고 최근에 우리가 근대화해오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이제 뭐 독재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새마을 운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서울대 장인혁 교수님 쓰신 책에 보면 새마을 운동이 지역사회 조직 운동의 아주 효시처럼 이렇게 책이 쓰여져 있는데 새마을 운동이라는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름의 어떤 성과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반변 중심의 어떤 반주도로 이어져 갔다는 좀 한계가 있긴 한데 민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이었으면 우리나라가 좀 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 정신이 아주 중요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뭔가 아시죠? 근면자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다. 도덕 문제에 아주 열심히 나왔다. 사회 문제 많이 나왔던 게 근면자도 협동, 4H, 지덕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런 거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기억하면 생각나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를 참여할 때가 있다. 국민교육원장 열심히 해요. 점심시간 되면 뭐 했습니까? 방공부부를 하는 거 했습니다. 멸공통일 하면서 이렇게 운동장 뛰어다니거든. 저 앞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세대 차이 그렇죠. 제가 몇 학년이나 돼 보입니까? 무슨 소리 하셨습니까? 제가 그 민증에는 좀 어리게 돼 있는데 4학년 7반입니다. 그래 안 보이죠? 다시 이야기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고양이 맞는데 뭐 성대가 한번 쏘지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뭔가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집중하기 위해서 전pon적인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대의 구호가 뭐였는데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가 있었단 말이죠. 마치 동료같이.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는 뭔가가 있었다. 그 이후에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뭔가 관이 되었던 민이 되었던 간에 구심점을 모으는 뭔가가 없어서 그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합지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사분오열은 국론이 나뉘어지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동하고 서가 나뉘고 남과 북이 나뉘고 이래저래 막 다 찢어져 있는 모습이 사실 우리도 현실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모으고 통합할 수 있는 이 시대 정신을 지금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내야 돼요. 그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저는 농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명절 때 되어보십시오. 다 어디로 갑니까? 고향에 서울에 1200만 명이 수도권에 모여 살지만은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우리가 자기 고향 찾아서 간다. 고향이 다 어디? 다 농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게 농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한 가지로 모을 수 있는 핵심은 농촌에서 저는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좀 앞서갔죠. 13년 전에 농촌에 가서 우리 내리고 있어요. 그 차는 전혀 연고가 없는 동네입니다. 계란 지은 하긴 아무것도 옮기지 않는 동네고 그냥 아는 분이 야, 그 창에 제가 갔던 교회가 13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머니 한 분 성도님이 있는데 갈래? 아이고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아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낫다. 아이 있는데 가구를 뜯어고치고 나면 사람 머리만큼 안 바뀌는 게 없단 말이죠.
차라리 없는 데 가서 근데 내가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빨랐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3년 전에 여기 갔습니다. 지금 얼마나 보니까 궁금하죠? 네.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하러 가면 제가 뭐를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하고 이제 난리 납니다. 할렐루야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한 30명 모입니다. 연령대가 이제 되게 다양합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최고 어르신들 91살입니다. 91살 다양한 연령대 어르신들 모여서 재미나게 살고 그래서 시대 정신을 모으는 뭔가가 사실은 필요하다. 그리고 프레임이라는 게 이게 쇠로 만들어져 있는 이건 이제 역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성.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역사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뭔가 좀 역사성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나라 국제된 판인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국사 공부는 안 해도 되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안 간 다음에 국사 공부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탄 과목도 지금 세 과목인데 국사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겠는데 2009년도 내년도 대학교 시험 치는 아이들 보니까 이제 국사가 그냥 선택으로 배우는 것 자체를 아예 필수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배워요. 이 역사성을 우리가 좀 잃어가고 있다. 근데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그 세계를 지금 보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사 교육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역사를 잠식해서 식민지화하겠다는 역사의 식민지화 시키겠다. 이 역사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시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역사성이 사라지는 거죠. 집에서 요거 좀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교육부에 계시는 분들이 도대체 나는 머리에 뭐가 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 한다고 뭐 변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사 공부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제가 저희 아들내미한테 양 공부 좀 하는 김에 서울대학교 가봐라. 했으면 있을 때 무슨 말 아빠 저는 안 돼요. 네, 국사를 안 했어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교육을 잘못했는 것 같아서 반성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역사성을 좀 했는데 시대 중심이 이 역사를 사실 살대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고무 바퀴가 없는 게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역사성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어떻게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시대의 방향을 잡고 중심을 잡고 사실은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전거 중심에 올라와 있는 축에 핸들이 2개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핸들 2개의 역할이 나오겠죠. 핸들에 보면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 통제를 하는 견제장치죠. 견제장치. 근데 한쪽은 저는 언론이라 생각하고 한쪽은 시민사회단체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을 만들어 나아간 사실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뭔 이야기하다가 논리적으로 밀리고 합니다. 텔레비에서 봤다. 그런 얘기 합니다. 텔레비에 나온 건 모든 건 만구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언론이 갖고 있는 폐악 중 하나입니다. 왜 지금 MBC 노조가 사장 출근 못하고는 뭐 천막에도 보내고 커피숍에도 보내고 합니까?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런 고민을 안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국가 권력이 내지는 누군가에서 독점되어지기 시작하면 시대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의 논리만 그 사람들의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가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오늘날 시민단체가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민단체를 위한 시민단체로 존재하고 있는 시민단체 오신 분이 계신 건 죄송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되지 말자. 그래서 작업의 원천도 지역 주민들의 많은 후원으로 시작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될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업 하나 하겠다고 국가 보조금 받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시민단체 종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중심을 만들어 나가는 두 장치가 바로 언론하고 시민단체 역할입니다. 거기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군가가 통제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시대 중심. 자전거가 동력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데 방향을 잡고 중심을 나간다는 거죠. 이 살대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시대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네트워크입니다.
굳이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네트워크 사업이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지역사회 속에서 싫든 좋든 간에 네트워크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뒷바퀴입니다. 자전거 뒷바퀴도 역시나 이 앞에 바퀴가 저는 이제 민간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이제 공공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 어쩌면 이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뭐냐면 사람하고 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움직여 나가고 정부가 움직여 나가는 이 동력 속에는 사실은 자전거 두 페달이 있습니다. 한 페달은 국가 공무원의 페달입니다. 하나는 예산이라는 페달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낸 세금 또는 국가가 걷어들였던 그런 형성되어져 있는 그대 사회적 자본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 동력을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방향을 아무리 잘 잡는다 손치더라도 국가 동력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메아리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굴러갈 거다. 결국 사람하고 돈인데 돈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 사람이 제대로 배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가지고 공무원 연수원 가서 공무원생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부산에 제가 1년에 2번씩 오거든요.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생들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돈하고 사람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져서 이게 원활하게 사용되어질 때 올바른 동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돈이 어떻습니까? 한쪽에 편중되어져서 사용되어졌다.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또 사용되어질 곳에 사용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안전망이 깨진다든지 또 그런 편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군수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다 100억짜리, 100억씩 공사를 밀어주고, 그렇죠. 아파트 한 채씩 우리가 뇌물로 받고, 이쪽에 어떤 당진군인가요? 그들이 지금 후속됐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자기 걸로 오해한 거죠. 체인으로 연결되어져서 이 공무원이라는 공직이라는 사회, 정부라는 기관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것에 대한 방향을 누가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국민들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이 언론하고 시민단체가 시대 정신을 만들고 같이 협력해서 방향을 끌고 갈 때 이 자전거가 이 위기 시대에 다리 밑으로 안 떨어지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국가적 변혁, 이런 움직임 속에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구조 속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여러분들이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에 와서 13년 동안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 2달은 해야 될 거거든요. 제가 일기를 썼거든요. 일기를 썼는데 400페이지짜리 책으로 써도 지금 한 10몇 건 나올 것 같아요. 농촌에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시골에 오면서 20년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로 하고 이제 시골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지나고 나면 목사 그만두고 이제 동네 주민으로 살라고 130평짜리 터도 하나 사놓고 올해 이제 집 철거를 합니다. 이게 집 철거하는데 농촌 폐가 철거하는데 결국 또 지원을 해요. 프로포자를 썼더니 300만 원 주신대요. 300만 원 그게 뭐냐면 스레터 산업폐기물이거든요. 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저한테 주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 주진 않고 관련업자하고 군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설계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설계하고 나면 한 3년간에 걸쳐서 제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제가 이제 직접 집을 지으려고 이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계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기초를 닦는 해라. 집은 기초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학문들을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초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잘 만들 것인지, 그렇죠?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교재 안에다가 사실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서론의 이야기, 사회복지 또 자녀적 분질적 서비스 제공해서 보편적 통합적 서비스가 전신하라. 이런 이야기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학교 시간에나 다른 글들을 통해서 다 공부해봤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지방 분권화 시대에 대비하는 어떤 지역 거버넌스, 인간이 협력하는 어떤 시스템, 체계를 만들자.
라는 이야기를 좀 적어놨었고요.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이제 지역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만드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줄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국가가 주는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아니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왜 넣는다면요. 경상남도에서 오늘 이제 거창군에 감사를 해요. 감사가 어저께 끝나는데 저희 기관이 이제 그 피감기관 중에 하나인데 현장 실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감사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서 저희 기관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관이 온다 하는데 제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 때까지 감사를 하고 점심 먹을 간사에 제가 동화를 왔습니다. 혹시 찾으면 부산에 강의하러 갔다고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해달라 동생을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이분 감사의 주된 지금 이제 논점이 뭐냐면 장기요양기관이 되면서 너희들이 수익을 발생시켜갖고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가정보상 파견사업은 국고보조로 운영되어진 것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논리입니다. 감사의 논리. 맞죠?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장기요양에서 수익이 한 1억 정도 발생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기관 운영하면 되지. 왜 또 그 돈을 받아서 또 가정보상 파견사업을 너희가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얘기죠. 등급외자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이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이 아니고 숫자만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돌았다 얼마나 나갔다 돈 어디 썼나 참고하고 대조해보고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만 보시니까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셔요. 다 많은 뭡니까 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딱 비춰서 보면 그거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옆도 안 보시는 거죠. 열받아가지고 살짝 본인도 열받고 저도 살짝 열받고 얼굴 좀 붉히다가 언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고 싶은 말이 그래 새끼 네가 해라. 네가 하고 싶었는데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못 하고 왔어요. 얼마나 열받던지. 그래서 요즘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 서비스 전달 체계 통합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기반 구축. 이거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편적인 서비스를 주는 기관이 의미가 없다.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 그래서 저희 교사분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계도 국교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 있는 여성, 노인, 장애인 삶의 쉼터. 이게 복합복지다. 장애인 복지관, 여성회관, 노인복지관을 한 공간에 지었어요. 산에 지어갖고 좀 문제지. 버스가 안 다니다 보니까 거기 가려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타야 되고 안 그러면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고 그 중간에 속도사무소를 확장을 하는 바람에 길이 또 끊겨버렸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걸 지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노인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같이 모여서 동네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구별되지 않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녹아져 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특별히 장애인 서비스 주로 따로 가고 노인 서비스 주로 따로 가고 이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한 기관이 한 서비스를 동시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보러 갔다가 노인 보고 오면 큰일 나죠.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 서비스 하러 갔다가 노인 서비스 하고 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제 얘기는 그 이야기 아니고, 장애인에게 서비스 주러 갔는데, 옆에 노인이 힘든 분이 계셔요. 그분한테 서비스를 같이 주고 오면 혼나죠. 이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같이, 얼마든지 같이 주고 올 수 있는데.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산불 보러 갔다가, 산불 감시원에 산에 가서 산불 지키다가 소나무 선제충 감시 같이 하면 혼나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의 행정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산에 산불 보러 올라가셔가지고 만원경 보고 산불 보시다가 소나무에 벽이 있나 없나 이걸 같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부서가 다르고 예산이 다르게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를 다 준다는 얘기. 이걸 좀 통합해서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사회복지 전쟁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차단속 다니는 분들이 주차단속 말고 사실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택배하는 IC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택배만 쭉 찾아서 배달할 때 그분들한테 사회공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임무를 준다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에서 이제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명절에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뭡니까 명절 후원품 선물을 나눠주는데 그걸 면사무소 차에다 한 차씩 꺼내면서 동네마다 방송합니다. 누구씨 나오세요. 동네에서 배급 나오더라. 그래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체부 아저씨들이 사회보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체부 아저씨들이 그냥 그 선물을 가지고 가서 마치 도시에 있는 아들들이 택배 보내오듯이 가서 선물을 주고 온 거죠. 얼마나 좋아요. 스티그마 전혀 없고 표시 안 나고. 우리가 좀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거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그런 소스들을 이제 뒤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하고 간의 어떤 역할의 재정립이 사실은 좀 필요한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사회적 자원을 묶어주는 연결망인 네트워크이다. 어려움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쉽게 그냥 학문적인 용어를 빌리지 않고 좀 쉽게 풀면 서로 잘 친하게 지내는 거다. 서로 잘 친하게 지내는 거다. 목사하고 스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어디 덧납니까? 스캔들 생깁니다. 하잖아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담을 쳐놓고 서로 안 넘어오려고 하는 거.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역 안에서 사회복지기관들이 보조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 지금 줄 알잖아요, 전부 다. 저도 제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몇 년 하고 보니까 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조금들을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나누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풀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나누는 건데, 내가 돈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 사람 있는 기관하고 매치해서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평빌라라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멋지지 않습니까? 월평빌라. 건물 지을 때 우리가 월평빌라라고 소문이 났는데 빌라 분양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진짜 이름 멋지게 지었다.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 저희들 미리 이제 직원들을 뽑았는데 직원들 워크숍을 계속 하면서 기관 이름을 뭐라 지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무슨 집, 소망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 평강의 집, 원집 이런 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편적이고 좀 티나지 않는 뭔가 해보자. 저희 동네가 제가 상남도 그 창동 남상면 월평리입니다. 월평리. 월평에 있는 빌라. 제 주소가 창동 남상면 월평리 1536-5번지 월평빌라 205호. 오장실 205호거든요. 제 주소도 거기 와 있어요. 시설이 미성년자들 세대 구성이 아니고 제가 제 밑으로 동거인으로 쭉 있기 때문에 한 10명 있습니다. 제 밑으로 가족들이. 이 월평빌라. 전혀 티나지 않죠. 월평빌라가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한번 해보자. 왜? 장애인 시설이니까 지역사회 주민들과 통합되어져서 살아가기 위해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지역의 자원들을 쭉 조사를 해본 겁니다.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공적기관, 그 다음에 민간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다음에 사회단체, 쭉 조사를, 자원을 쭉 조사를 하고 이분들 어떤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담당하는 선생님이어서 인사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여쭤보고,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는 기관들을 찾아서 묶어서 장애인식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창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스케이스 프로그램으로. 300만 원 돈 우리가 받았죠. 우리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 뒤에 모여있는 인식개설을 위해서 모여있는 네트워크 선생님들과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이게 아주 작은 네트워크이기 작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군 단위, 내지는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구 단위의 어떤 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 더 많은 고민과 사실은 머리 빠질 만한 어떤 그런 아픔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창에서 2007년부터 이제 이 네트워크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권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주민통합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네트워크 이제 국가가 좀 조직을 하라. 사실은 그렇게 조직을 하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에서 사회복지기관 중심, 그 다음에 사회단체 중심, 그 다음에 뭐 보육시설 연합회 이런 각종 기존의 네트워크들하고 같이 모여서 고민하면서 170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고창 지역의 민간 민민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제 고창군청을 중심으로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40여 개 기관이 모여서 공공기관 협의회를 만들고 그 공공기관 협의회와 민간 네트워크가 만나서 고창군 민간 협의체, 로컬 거버넌스를 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코디네이터 내분이 함께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개,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서 한 200여 개의 기관들이 네트워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중에 사실은 한 10% 정도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다. 전체 일어나는 사업인데 이 10%라는 사업의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미리 모여서 나누는 어떤 그런 자원의 재분배가 활발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이 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전에는 조직을 만들려고 보니까 관변인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관하고 밀착이 되어져서 그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다. 관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데 관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민의 역할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전혀 그렇지 않고 민의 입장, 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토론을 거쳐서 민간의 입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네트워크 자체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교육 사업을 제외한 기본적인 단위 사업은 없다. 그럼 누가 사업을 합니까?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네트워크 속에서 풀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이미 그런 네트워크가 다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관련한 연합회나 뭐 시설에 관련되어진 뭐 협회 이런 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좀 더 좁혀서 농촌 지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을 조직하고 네트워크를 해볼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마을을 어떻게 좀 조직화해 볼 것인가. 기존에 마을을 조직화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성화되어져 있는 지역의 사례들도 좀 보기도 하고 외국의 사례들도 좀 봤어. 우리 거창 지역 또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 내가 주민으로서 이 주민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형성해 갈 건가 그런 이야기. 근데 오늘 이제 쓰여진 이야기는 기관 중심의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와 클라이언트 욕구에 따르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창 지역에 이제 시민단체 중에 푸른 산대들이라는 환경단체, 환경운동을 하는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거창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양항이라는 그 마을에 습지가 원래 자연 습지가 있는데 우리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습지 정비를 이제 한 겁니다. 축대 쌓고 수변 친수 공간 만들고 그랬더니 습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습지를 보존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습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유속이 빨라지면서 모래가 하루를 자꾸 떠내려가 버리고 모래가 쌓여야 될 지역이 쌓이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 중심으로 이 그동안에 투자했던 그 돈이 좀 아깝지만 뜯어내고 이런저런 이야기에서 프로포자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거창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제 프로포자를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이제 거창 분으로 내려와서 다시 만들었던 거, 돈 들여서 만들었던 걸 돈 들여서 다시 철거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이제 겪어서 그 섭지가 지금 잘 보존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푸른산내들이라는 시민단체만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정교조, 상교육 학부모에 여러 주변에 있는 관련 단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들을 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군청이나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욕구 중심의 어떤 모임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측면입니다. 170여 개의 민간 기관 단체가 있는데 그 기관 단체가 지금 굉장히
중복되어지거나 뭐 축적되어지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저희들이 이건 저희 그 참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플러스 원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호석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이제 플러스 원 사업하고 저희들 이제 김치 한거기를 플러스 원 사업으로 지금 한 3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장김치 하면은 사회단체에서 거의 다 연말 되면 김장김치 다 담습니다. 새마을, 적십사, 자원봉사, 협의회. 그래서 그 차간에 여성단체 협의회 11개 소속기관이 각자 다 김장을 담아서 김치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서 수혜 대상자가 어떤 집에 김치통이 3개씩 와 있고 어떤 집에 김치통 없고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에서 이거 안 되겠다. 좀 조사를 해보자.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김치가 필요한 수요자 조사를 쭉 하게 되는 거고 김치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을 쭉 조사를 해서 김치량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kg씩 돌아간다. 그러면 이 5kg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기관별로 할당을 하자. 그러면은 어느 면에서는 자원봉사협의회가 역량을 집중해서 그 면에 김치를 몽땅 담아서 나누자.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이 됐던 것들이 이제 플러스 원 운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김치 한 포기들을 나누는 운동으로, 그러니까 주민운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집 연합회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이 어린이집 유치원이 33개입니다. 33개 어린이집 유치원이 연합해서 같이 참석해서 학부형들 중심으로 김치 한 포기를 나누는 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김치통을 가지고 유치원에 모아갖고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김치 나누기도 하고 또 기관에 모아주시면 기관에서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대상자를 정해드리면 어머니들 김치를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 내지는 손녀손을 가는 집에 직접 방문해서 김치를 나누는.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씩 달라진 거는 일반 주민들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한 3년 정도 하니까 주민들 사이에 김치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구나. 몽땅 어느 날 모아가지고 주로 이제 새마을에서 많이 해요. 복지관 마당에 배추 한 7포기 쌓아놓고 제일 크고 그렇죠. 그렇게 어떤 해는 보면요 그 비용보다 봉사하러 오신 분들 식사하고 목욕비가 그렇죠. 김치 담는 비용을 초과할 때가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죠 사실은. 뭔가 직접비보다는 간접비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서울에 갔더니 용산구청인가요? 이 육교 앞에 그 플래카드가 붙였는데 김치 5만 포기 담깁니다. 5만. 이야 대단하다. 김치 5만 포기 어째다 가갖고 나눠준다. 그러니까 MBC, KBS, SBS 카메라 다 와가지고 구청장 사모님 하고 김치 치대고 하루 이제 그 김치 축제를 하는 거죠. 그것도 참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전혀 쓸모 없다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적은 비용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고민해보면 플러스원 방식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인력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입니다. 지금 사실 농촌에는 이제 자원봉사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워낙 지금 국가가 유급을 하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60만원짜리 노인 돌보미로 시작해서 120, 30만원 받으시는 요양보호사까지 그리고 30만원짜리 희망근로사 농촌에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사과꽃이 오거든요. 꽃을 쏟아야 됩니다. 일당 4만원 드립니다.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대도시에 용역하는 회사에 부탁을 해갖고 대구에서 사람 모집해갖고 공구차로 싣고 와서 그렇게 꽂다고 다시 대구를 모셔 지금 거꾸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과꽃을 안 쏟고면요. 사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쳐버립니다. 약 쳐갖고 수정하고 꽃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사과가 우리가 정성이 들어간 사과하고 약 쳐갖고 뿌린 사과하고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군수님 좋아하는 얘기도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거창이 유명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니, 거창사과가 유명합니다. 근데 거창사과는 부산으로 잘 안 와요. 거창사과가 어디 가냐? 목포, 광주, 그 다음에 서울. 양반들만 먹어. 거창사과 양반들만 먹어. 부산은 보니까 밀양에 가까워 어렵고 사과가 많이 되거든요. 몇 년 전에 탑프루트 선정대회에서 장사하고 은상을 받고 어렵고 사과 표창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사과가 바뀌었어요. 장사가 1등이고
어렵고 사가 2등인데 이게 그 주최 측에서 뭐는 있어갖고 사가 바뀌었대요. 그래가 신문에 나오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 차에 공무원쌤 그 연루대가 있어갖고 옷 벗었어요. 사과가 있네요.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딸기가 유명합니다. 딸기가 언제 맛있느냐면 11월 초에 나오는 딸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 딸기 중에도 그 인터넷 들어가고 봉 있지 봉 쿠키 봉 할 때 봉농원이라고 하면 쳐보시죠. 봉농원 오롯의 딸기라고 있습니다. 오롯의 물을 예양해가지고 양액으로 주는데 그 집에 딸기가 공중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땅바닥에 아니고 포트를 만들어서 공중부양을 시켜놓고 그때 딸기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위생적입니다. 그 닭딸기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가 네트워크가 유명합니다. 세계가 유명하다. 이래 본주님 좋아하십니다. 알란가 모르겠네.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방법이 안 줍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민 참여 및 자치 실현이다. 네트워크 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이 참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관이 협력하고 기관이 모여서 뭘 하는 것 같지만 주민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네트워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 네트워크가 하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일이 뭐냐면 10원짜리 동전 모으는 겁니다. 10원짜리 동전 안 쓰잖아요. 길에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안 주소가요. 100원짜리도 요즘 잘 안 주소가요. 우리 집에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안 줬어요. 저밖에 안 돼요. 제가 주소를 가지고 모아서 10원짜리 모으는 날이 있어요. 매월 16일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월 16일 날 장날이에요. 재래식 장날에 저희들이 천막 치놓고 거기에 여러 이제 기관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후경기관, 지역자원센터에 나와서 본인들이 만든 상품들 전시해놓고 홍보하기도 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나와서 다문화에 대한 홍보하기도 하고, 10원짜리 모은다라는 부실이죠, 부실. 빌미입니다. 그 빌미를 제공해서 거기에 판을 여는 겁니다. 한판 굴뚝하게 노는 거죠.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일격도 하고, 시장 나왔던 주민들이 거기 와서 보고 구경하다가 10원짜리 내고 가라니까 다 이제 내는 왜 한번 봤으니까 다 내고 갔으니까 그렇게 모험들이 지금 140, 50만 원 정도 지금 모였어요. 1년에 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10원짜리만 모아서 바로 농협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바로 농협에 시점에서 나오셔갖고 통장에 입금해 주십니다. 그거 요즘 어딥니까? 또 금융기관에 동전 갖고 가고 싶어 싫어합니다. 왜? 돈으로 취급 안 해요. 효율성 떨어진다는 거지. 며칠 전인가 인터넷에 그 가스통에 돈 모아가지고 그 깨갖고 보셨습니까? 500 뭐 몇십만 원. 기계 한 대 고장났잖아요. 동전 헤아리다가 그 기계 열받아갖고 고장났어요. 그리고 다른 농협 지점에 가갖고 헤아려와갖고 500 몇십만 원 헤아렸다고 나오는. 그러니까 니플 달린 거 보니까 별별 희한한 니플이 악플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런 돈이 사실 유통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거 모으는데 몇 년 걸렸잖아요. 한두 달 만에 모으는데 가스통 한 통 채웠어요. 20kg짜리 가스통 있잖아요. 한 통 채웠어요.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10원짜리 동전을 시중으로 끌어내어서 빨리 바꾸게 해서 10원짜리 유통도 시키고, 그 다음에 10원을 후원하는 사람이 나중에 100원도 후원하고 1000원도 후원하고 만원도 후원한다. 저희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10원짜리 후원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이요. 달마다 10원짜리 모아갖고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갖고 아이들 오면서 교통질서 지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오는 겁니다. 건널목을 건널 때 얘들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차가 언제 안 오는지 그 건널목 우측편에서 좌측편으로 건너가야 된다. 아시나요? 네. 왜 우측편에서 좌측편으로 건너가죠? 차가 반대편에 오는 게 가급적이 차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체험장, 어린이 교통 체험장 가고 백락에도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해봐야 돼. 집에 오면 자기가 야 빨리 가자. 엄마 이거 건널목 안 돼. 얼른 건너가면 돼. 이게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제대로 배우는데 어른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들을 형성하고 주민들이 좀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주는 장을 만드는 게 사실은 네트워크 사업에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자. 뭐 관계지향적, 이제 사실은
이 네트워크라는 게 관계지 않습니까? 잘 지내야 돼요. 훔치고 싸웠던 사람하고 자꾸 관계가 힘듭니다. 부산에 제 아는 분이 어떻게 밤에 주차를 해놨는데 술을 한 잔 드시고 그분이 이제 오셔갖고 본인이 이제 직접 운전하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이제 운전하다가 차를 확 박아갖고 아주 고급 승용차 뒤에 반박을 부러뜨렸어요. 수리비용이 한 3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경비 아저씨 연락을 받고 이분이 내려가가지고 차 산지 한 달 정도밖에 안 했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새 차인데 그런데 좀 이렇게 막 해대고 막 서로 싸웠대요.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그분을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같은 라인에 살아요. 이사간 지 얼마 안 됐거든. 남성동에 사시는데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같은 라인에 살아요. 평소에 그렇게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안에서 우리가 두루두루 잘 지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 공통의 장들을 사실은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원활한 사실은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꼭 무슨 사업적으로 만날 것뿐만 아니라 친목 도모를 위해서 사실은 또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장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이 모이는 이제 실무자 모임이 있습니다. 일명하여 이제 거지모라고 합니다. 거창지역 사회복지 실무자 모임 거지모. 괜찮죠? 여기 회장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각 기관의 실무자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보내주면 기관장들은 아닙니다. 저 같은 기관장은 아니고 실무자들 중간관리자급 이상 되는 분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재미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을까? 무슨 공부하자 이런 모임도 아닙니다. 그냥 만났어. 이 기간 저 기간 모여서 뭐 체육대 족구 오늘 뭐 너기가 우리 기간 오늘 된다. 족구 한번 할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족구 한 게임하고 또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우리가 한번 다 모여서 체육대 한번 하고 또 공공기관에 계시는 우리 그 사회복지 선생님들, 공무원 사회복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민간이 협력해서 체육대 한번 하고 지금 체육대 2번 했는데요. 얼마나 이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보조금 주는 사람, 보조금 받아서 쓰는 사람, 감시, 감독, 관리 감독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는. 이제는 뭐죠? 서로의 처지의 입장을 이해하는 체육대 한번 하고 편을 나누는데 뭐 공무원 편, 민간 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섞어가지고 1100홈 세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축구하는데 공 3개가 돌아다녔어요. 네 공인지 너 공인지 몰라. 차서 넣으면 골이다. 이게 얼마나 공동체적인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골이 못 넣었는데 보니까 우리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골이 넣도록 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또 그냥 남자들이 막 못 뛰어다니는데 여자분들 한 번씩 다 짝을 지어가지고 남자들은 왼쪽으로 차야 되는 거예요. 제한을 이루면 이 축구가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어요. 다 이긴 거지. 끝나고 난 뒤에 밥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이런저런 이야기 군수, 군의회장, 국회의원 이거 오라고 연락도 안 했거든요. 우리하는 일이 다 왔어요. 평화도 다 됐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뭐가 되느냐? 사람들이 모이더라. 제가 요즘 박감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170개 단체를 이끌고 가는 사무총장이잖아요. 제 말 한마디에 170개 단체가 움직여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가 선한 경쟁력을 사실은 가지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경쟁한다가 아니라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상호작용하는 경쟁력을 사실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간에 또는 조직 상하 간에 아니면 조직 평형 간에 좀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주는 어떤 매력 사실은 굉장하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